스파이 패밀리는 스파이를 소재로 한 코믹 액션물입니다. 인류 스파이인 로이드는 조직으로부터 새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동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야당 총재인 데스몬드와 접촉을 하는 것. 하지만 그는 외부와 일절 접촉이 없는 사람이고 유일한 방법은 학교의 특대생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신인 그는 이 사교장에 나가기 위해 불과 일주일 만에 딸을 만들어야 하고,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독신인 그는 일주일 만에 아내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스파이 로이드 포저, 킬러인 요르 포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 아냐 포저,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게 몬드 포저의 좌충우돌 첩보물이 시작됩니다. 작가인 앤더 타치아는 1980년생, 20살이 되던 2000년 스토리킹에서 사박유희로 만화 부분 준킹을 수상하며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만화를 발표했지만 대박을 치지 못했죠. 단편과 동시에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어시가 데뷔도 모자라 거장이 되고, 그 거장이 된 어시 밑에서 어시가 되어 일하는 수모마저 겪게 되지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꿈을 포기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지만 작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편집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점프는 안 팔리는 작가는 편집자를 교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데요. 담당 편집자인 대만계 일본인 편집자 린 시헤이 씨는 담당이 된 이후 13년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재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그는 체인소맨의 천재작가 후지모토 다즈키를 발굴할 정도로 안목이 좋지요. 단편집인 아이스파이의 반응이 좋자 둘은 이를 더욱 가다듬고 연구했고, 이 새로운 작품이 바로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물간 스파이물이니 이 작품이 소년점퍼 플러스에 연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점퍼에서 인기가 있는 배틀물, 러브 코미디물도 아니며 현재 트렌드인 이세계물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일본에서 첩보물, 가족물은 한물 간치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대성공은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법, 종말의 하렘이 증명하듯 잡지 연재가 애매한 만화만 모은 소년점퍼 플러스에서는 가끔가다 잡지 연재작 이상의 대히트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만화 시스템, 특히 슈에이사이 시스템은 정말 탄탄합니다. 방대한 시장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팔릴 만한 요소를 조합하여 반드시 팔리는 만화를 만들죠. 이렇게 일본 만화는 승승장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데이터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만들다 보니 식상한 작품이 많아지고, 식상한 작품이 많다 보니 독자들이 새로운 작품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옥석이 발견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게 SNS를 통해 퍼지죠. 한 예로 같은 웹진에 연재된 종말의 하렘이 그런 케이스였죠.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웹진에 연재했더니 인기가 폭발했고, 지금은 수백만 부가 팔린 최장기 연재작이 되었습니다. 앤더 타치아의 스타일은 솔직히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그가 고른 소재, 작법, 연출은 솔직히 고전적이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요, 꼭 공식이 그대로 먹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전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면 다시 유행으로 만들 수도 있죠. 스파이 패밀리도 그런 케이스죠. 이미 일본의 트렌드에서 벗어나다 못해 한물 간 트렌드인 스파이, 가족으로 점철된 작품인데요. 1화 댓글이 5,000건이 넘더니 5화가 되자 200만 뷰를 돌파했죠. 주력인 잡지에서 연재된 작품보다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겁니다. 단행본은 1권이 나오자마자 30만 부를 찍고 1권 발매 이후 반년 만에 200만 부를 기록했고, 애니메이션이 발표될 때 1200만 부가 팔리더니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때 1500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록은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도 인정받아서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편 1위를 시작하여 여러가지 상을 휩쓸고 있죠. 물론 서점에서 준 상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에선 서점의 힘이 정말 크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일본에서 단행본이 나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한국에도 정식 단행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2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만화가 공식을 벗어나서 히트했다면 반대로 애니메이션은 철저히 공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위원회의 최적화된 수입, 1화 공개 때부터 판매되는 각종 캐릭터 굿즈와 미디어 기획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공식이죠. 요즘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 작품에 엄청난 힘을 쏟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스태프가 화려합니다. 감독은 정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후로시 카츠히로, 제작도 전에 이야기한 실력파 제작사, 갑철성의 카바네리, 진격의 거인으로 유명한 위트 스튜디오,
달링 인 더 프랑키스의 클로버웍스와 합작이죠. 게다가 주제가에 호시노 겐이 투입되는 등 돈을 전혀 아끼지 않은 티가 팍팍 납니다. 성우들의 경력도 재밌습니다. 우선 아니의 성우 나나자키 아츠미, 작가가 실력을 갖췄음에도 20년간이나 빛을 못 봤듯 나나자키는 오랜 도전 끝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약하지만 조연, 단역만 전전하며 몇 끼를 숙주나물로 때우며 버텼다고 하지요. 그녀가 주연으로 데뷔하게 된 것은 무려 2020년에 방영된 다이의 데모험의 다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아니의 성우가 되었는데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 땐 너무 나이가 든 게 아닌가 싶었지만 본편에서 들어보니 참 아이답게 연기를 잘했더군요. 오랜 기간 쌓은 내공이 엿보입니다. 로이드의 성우인 에구치 다쿠야는 신문 장학생 출신이죠. 동년배 성우들이 다 뜨는 와중에 주연을 맡았음에도 뜨지 못하다가 2012년에는 나오기만 하면 뜬다는 건담 시리즈의 주역을 맡았는데 하필 그게 망한 작품인 건담 에이지인지라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뜬 것은 2013년이 되어서였죠. 즉 작가만이 아니라 작품 전반적으로 늦게 인생이 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요르 역의 하야마 사오리 씨는 15살 때부터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뭐든 다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림 빼고요.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소년점프 플러스, 즉 웹공개를 돌린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우선 한물간 스파이물, 가족물, 액션도 적고 선정적인 묘사도 없습니다. 게다가 결말이 뻔히 보여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뭉친 이 가족은 함께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중에는 진정한 가족이 될 겁니다. 이걸 독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결과를 재미있는 과정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작가의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까지 단편이나 내면서 겨우 버텨왔지만 편집자가 13년간 챙겨줄 정도로 그의 작가적 역량은 탁월합니다. 전형적인 크리셋을 사용하지만 빤히 보여주지도 않으며 얼굴 틀도 동일해 보이지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서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만화를 구성하는 면에서도 그는 고수입니다. 정말 고수가 그린 만화란 말이죠. 컷에서 시선이 움직이는 방법, 그 움직임에 맞춰 말칸을 배치하는 방법, 페이지가 끝나는 위치, 다음 장을 넘겼을 때 보여주는 장면으로 독자를 잡는 법까지 철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 모든 것에 탁월하죠. 이 사람은 20년간 무명이었지만 그냥 무명의 만화가로 보내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한 듯 보입니다. 스파이물은 확실히 한물간 장르죠.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쪽으로만 도는 건 아닙니다. 한때 막장 가족, 파탄난 가족물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세상이 험난해서 그런지 이런 작품이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인 게 빤히 보여도 따뜻하고 이상적인 가족을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죠. 요즘 일본에서 이세계물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다른 세계에 가서 승승장구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낫지만 출산율이 낮은 일본에서, 우리보다 낫지만 혼인율이 낮은 일본에서, 비록 모형정원이긴 하지만 따뜻한 가족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숨겨진 트렌드를 잘 찾아낸 건지도 모릅니다. 작가도 이를 잘 아는 탓인지 일부러 스토리에서 마니아 키워드를 다 덜어내는 바람에 정말 작품이 쉽게 이해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사람이 봐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죠. 애니메이션도 훌륭합니다. 우선 투입된 스태프가 죄다 업계의 베테랑 혹은 뜨지는 못했어도 실력만은 검증받은 사람들이죠. 카메라 워크, 프레임이 고정되고 반복된 장면이 많이 쓰이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카메라 워크가 자주 바뀌면서도 전혀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작품을 잘 보면 연구를 많이 한 듯 보여요. 한 예로 만화판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애니메이션 스태프 중 실력이 좋은 아이 부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갈 때 손을 모으는 장면이라던가 주위에 사람들이 오가면 애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장면, 아이가 손을 쥐는 방법의 연출은 직접 아이를 키우고 깊게 관찰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장면이죠. 만화 캐릭터라고 알면서도 진짜 아이를 보는 듯한 연출에 빠져들게 됩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만화계의 대세를 따르는 작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그랬듯 요즘 트렌드는 꼭 대세가 아니더라도 작품만 잘 만들면 뜨는 시대죠. 귀멸의 칼날, 명탐정 코난 같은 초대박을 칠 수 없겠지만 하나의 장르를 새롭게 보여주어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준다는 문화 콘텐츠의 덕목을 스파이 패밀리는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물간 소재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연출하면서도 요즘 세대에게 어필할 정도로 꾸준히 노력했으니 20년 만의 성공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장기화가 되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 속단은 이르겠지만 작화, 연출의 퀄리티가 준수한 데다 사족이 없이 깔끔한 전개가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작가도 그렇고 일부 스태프, 성우들도 오래 빛을 못 보다가 이제서야 빛을 봐서 그런지 일면식도 없지만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